세 번째로 좀 저희 토픽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군 신화와의 연관성입니다. 교수님께서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20세기 초, 이제 일제시대죠. 이미 우리 전통 구정 문학 가운데 단군이 고조선을 창시했다는 이야기 말고도 활도 쏘고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고 이런 영웅선화적인 측면들이 특별히 이제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채록이 되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그 게세르칸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와의 비슷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요 단군 신화와 이 게세르칸 서사시를 비교하는 논문을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갖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비교하게 된 계기가 그럼 게세르칸에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렇게 버전도 다양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양 문학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작품도 왜 알려지지 않았지? 한국에서는 관심이 없었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찾아봤더니 의외로 말씀하신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국학자들에 의해서 주요 비교 어떤 신화 비교와 차원에서 다뤄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 어떤 단군 신화와 이제 게세르칸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소적인 부분을 가지고 육당 최남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 영웅으로 태어나기 그 이전, 그 전후로 해서 그 세계관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을 규정할 때 그 3단적 우주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계, 중계, 하계라는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3단적 우주관은 동북아시아의 어떤 샤머니즘, 무속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인데 이게 이제 게세르칸의 아주 그 스토리로서 장황하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처음 국학자분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는 이제 환인이 있으셨고 네. 환웅을 보냈고 네. 그죠? 이 환웅이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네. 이제 나무에 이제 네.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곰하고 호랑이가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곰이 웅녀가 돼서 네. 나온 게 이제 환웅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3단 구조란 말씀이시죠? 네, 네, 약간 맞습니다. 3대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환희, 3대 환웅, 기기도 하고. 단군 같은 네. 그런 3단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게세르칸의 3단 구조는 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게세르칸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3단적 우주관 중에 3대 기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게세르칸에서도 호르마스타라고 하는 이제 몽골화된 이제 그 천신이 있고요. 그 천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천신이 있고 그 천신의 아들 중에 하늘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 영웅 중에 가장 이제 그 활약이 이렇게 활발했던 가장 이제 어떤 영웅성이 강했던 그 하늘 영웅 우일부텍츠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얘기되는 그 천신의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들끼리 이제 막 회의를 해서 지상 세계에 지금 이제 잘 끼들 때면 이제 인간 세계가 어지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들로 이렇게 상징화되는 아주 그 인간 세계의 부조리한 상황들, 해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인간 세계에 영웅을 보내게 되는데 하늘 영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제 이후에 하늘 영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순전히 인간의 이제 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게세르칸이라는 이제 그 인물 영웅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게세르칸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콧질질이 네, 콧질질이 이렇게 노스카이라는 몽골어 표현이 있는데요. 콧질질이 조르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비천한 형태의 그런 어린 영웅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게세르칸이라는 본격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게세르칸의 어떤
어떤 3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 단군 신화의 그 3대기적 구성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육당 최남선 선생님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불합 문화론 예, 이런 것들을 뭐 제창을 하셨고, 뭐 이제 몽고천자라는 제목으로 1939년에 만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에도 예,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이런 시기부터 게세르칸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들이 관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 조선 광문회 등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식민지 치하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독립까지도 이제 고민했던 그런 지식인 계층이 있었고 그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그 단군 부정론이라는 이제 단군 부정 예. 그런 이제 그 일제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단군을 말살하는 정책이 이제 벌어지면서 신화적인 존재다. 뭐 네, 그 정도로 그냥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거군요. 역사가 아니고 허황되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생겨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단군을 찾아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단군론을 위한 이제 조선 광문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단군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동북아시아의 어떤 우주관이라든지 공통적인 어떤 문화권 의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 있는 주변국의 신화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그 제레미아 커튼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이제 그 민속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분이 이제 그 남시베리아 지역을 이제 여행하고 나서 채록한 게스칸 신화를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단군 신화랑 비슷하더라. 이제 그들끼리 이제 그 학자들, 당시 국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발견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단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단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그 일명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불합 문화라든지 동이족의 문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정신 세계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몽고천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번역본이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조선광문에 활동을 했던 이제 여러 학자분들 중에서 이제 최남선 선생님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집필 활동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손진태 뭐 이런 이제 그 설화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그 게세르칸과 관련해서 비교적으로 우리 신화의 어떤 정체성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주변국의 신화로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네.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성각자들 그런 노력이 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DNA 같은 것도 분석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칼 호수, 네. 거기 뭐 부리아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 학자 그 바이칼 호수가 우리 민족의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 민족의 북방 기원설 또는 뭐 바이칼 기원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기원설 이런 것은요,
제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세계로 가지 않는 이상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변국의 문화, 이게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뭐 어떤 일방향으로 문화라는 것이 뭐 이렇게 흐른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뭐 강이나 바다처럼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편의상 뭐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은 없고요. 우리 문화 안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또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워낙 이제 몽골 이쪽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북방 문화적인 요소들이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다. 우리는 이것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북방 문화적인 요소들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베리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티베트라든지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또 만나서 결합이 돼서 또 그들만의 것으로 또 다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북방 문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것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또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또 네. 그런 신화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공유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네. 발전하는 우리는 지역적으로 또 중앙아시아나 몽골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측면도 있고 네. 아무래도 역사가 또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북방민족 하면 떠오르는 몽골, 카자흐, 키르기즈, 우즈벡, 투르크멘 같은 유목민들의 서사시나 다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좀 많지 않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선화 교수님 모시고 게세르칸 그리고 단군 신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똘레랑스를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선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